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게 될 홍덕기입니다. 자, 이번에 프라임 법학원에서 새롭게 공인중개사 강좌를 론칭하게 되어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본 강좌의 특징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하나로 통합하여 이렇게 시간과 또 비용을 줄여가면서 여러분한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과 심화 강의를 하나로 해서 이론 강의는 하나,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또 필요한 내용 각각 한 강좌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알차게 이렇게 구성을 하여 제공하오니, 자,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두 번, 세 번 하나를 가지고 반복하여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강좌를 듣기 전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좀 당부드릴 거 먼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진행하는데 보통 이제 기본 강의며 그 다음에 심화 강의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몇 강의 이론 강의를 나눠서 하는데, 자, 이것을 동시에 한 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 한 권으로요, 모든 기초, 기본, 심화 과정을 다 정리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불안해 하실 거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자,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과감히 생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자, 이 칠판에 제가 자, PPT로 이제 띄우는 문구들 있잖아요. 그 문구들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칠판에 띄우는 문구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본서에 밑줄을 친다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입니다. 암기할 것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암기상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제가 암기 비법을 통하여 어떻게 암기할 건지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런 암기사항은요, 자투리 시간 활용하여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이랄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 이런 시간을 활용하여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으면, 자, 우리 교재 내용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셔가지고 여러분 앨범, 스마트폰 앨범 거기에 이렇게 갤러리 있거든요. 거기에 저장을 해 두셔가지고 과목별로, 그래서 중개사 법령 앨범 이름을 딱 지정해서 거기에다 다 사진을 찍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틈틈이 암기하시면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예습보다도 자, 복습을 좀 강조하는데,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습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습 위주로 하시는 걸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때 이제 강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재 마지막에는 OX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적절히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문이 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되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게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자기 말로 이걸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맞다.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이해가 된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정된 내용. 자, 추가로 업로드 할 건데, 자, 우리 중개사,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고 이렇게 업데이트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재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2월 28일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것까지 다 여기 집어넣느라 조금 우리가 출판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대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재에는 없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까지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는 그렇게 부담은 없이 다 구멍난 거 없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공부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입니다. 자, 학문을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탐구처럼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험 공부는 목표가 뭐냐?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철저한 준비와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원하는 목적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자, 맨 처음에 펴보시면 이제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아마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각 파트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요, OT 강좌 따로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은 공인중개사법인데요. 자, 이 법을 만들 때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제1조의 재정 목적이 나오는데, 자, 이 목적이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이제 한번 읽어만 봅니다.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하나 목적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해서, 자, 이게 한 두 번째 목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국민경제 이바지하겠다 해서, 자, 이게 세 번째 목적. 그러니까 이제, 자, 이 법은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가 뭐예요 하면 이게 중개 업무잖아요. 그럼 이 중개 업무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종사하게 하자. 왜냐? 부동산이라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죠. 또 그 거래와 관련하여 굉장히 법률 관계가 복잡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 업종에 종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중개업이 어때요? 건전하게 육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무자격자들이 설치는 걸 방지하고, 자, 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러한 것들이 자 이루어지게끔. 자, 결국은 뭐냐면 국민경제 이바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중개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중개사고가 그만큼 줄어들고 거래사고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게 한다 보면 거래 당사자들, 즉 부동산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자, 그게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몇 개 골라서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는가 이제 풀이를 해놓은 건데, 자,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법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 이렇게 용어를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용어의 정의, 이게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의 정의자, 이 용어의 정의가요, 자, 어느 정도로 출제가 자주 되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법에서 풀이해 놓은 문구를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요, 명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게 바르게 풀이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개란 말과 중개업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그냥 그 개념에 대해서 법에서 풀이해 놓은 내용, 그 풀이한 내용 이거를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개와 중개업은요, 사례식으로도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어떤 사례 형태로 물어봤을 때 이게 중개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또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용어의 정의를 해놓았느냐? 보통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다른 업종에서도 쓰여요. 그래서 중개 시장은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뭐 주식 시장에도 있고요. 도매상인, 소매상인 간에 중개하는 역할, 이런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쓰는 의미와 우리 법에서 쓰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서는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들, 특히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증 이런 것들. 자, 이런 경우는 이 법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미리 어때요? 알려줘야 나중에 이 법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생소한 용어들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이제 이렇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각각의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하나하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중개부터 보죠. 자, 중개. 자, 중개라 하면 그랬어요. 자, 제3조.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자,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자, 이렇게 크게 자, 네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중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서 그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알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알선이란 말은 뭐냐? 이건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니라 국어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서 그들 사이의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주선하는 각종 활동.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다 알선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알선을 하는데 자, 어떤 거를 알선하느냐? 자, 우리 법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중개 자,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중개 대상물 그랬는데 만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인데 이들 입장에서 보면 거래 대상물 이러겠죠? 자, 근데 이 법은 우리 중개하는 입장에서 소술하다 보니까 이제 중개 대상물 그랬는데 바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객체가 되겠죠.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 그럼 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매 형태도 있고 교환 형태도 있고 임대차도 있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가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로 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나머지는 뭐냐? 일종의 기타 등등 그 말이에요. 이걸 일일이 다 하나 풀어서 여기다 열거하다 보면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머지는 그 밖에 기타 등등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우리는 지금 법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법률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률 용어는 어때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난해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조금 다른데 자, 이런 법률 용어를 풀이하는 것도 뭐예요? 법률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뭐냐면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예요? 이걸 거래 행위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지금 우리는 법을 배우니까 그 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가지고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이따 설명하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게 뭐라고요? 자, 거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된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나서서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중개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나중에 보이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된 물건이 뭐예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다 우리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물건은 뭐다? 부동산. 그럼 더 쉽게 설명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그랬는데 자, 이러한 거래 행위가 왜 그럼 권리, 득실, 변경 행위라고 표현했나요? 자, 매매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자, 권리, 득실, 변경 행위란 얘기인데 자, 매매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들이 있어요. 자, 이 물건. 자, 이게 이제 여기 물건,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갑이 매도인이고요. 자, 갑이 매도인, 자, 을이 자, 매수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이 뭐냐? 만약 주택이라고 해봐요. 자, 주택. 자, 그러면 자, 주택에 대해서 이 둘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자, 누구에게? 을에게 이전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자, 상실, 없어지고 매수인은 없던 게 새로 어때요? 자, 생기잖아요. 그럼 없던 걸 뭐 했다? 취득했답니다. 그러니까 아하, 매매가 뭐예요? 하면 매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뭐예요? 득실 이루어지는 행위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 득실, 변경 행위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권리, 득실, 변경 행위란 말이 자, 이게 바로 이제 법률에서 특히 민법에서 사용되는 그런 건데 아마 여러분이 민법을 배우시다 보면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이걸 자, 법률 행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행위, 즉 매매, 교환, 임대차 또 그 외에 많이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민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법률행위.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구체적으로 또 뭘 의미하느냐면 자, 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입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이 물건, 즉 부동산에 대한 뭐다?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 계약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법을 배우다 보니까 법률 용어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자, 단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네, 부동산 거래 행위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이거 설명하느라고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아마 이런 내용은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또 많이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자, 이게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거래 계약이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거래 계약을 우리가 나서서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그럼 이때의 권리에 대해서 자, 한마디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데 그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다 중개할 수 있나요?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교재 보시면 도표로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럼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득실 변경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권리 변동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권리 변동도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다 이걸 알선할 수 있느냐? 예. 알선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도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도표는 나중에 중개대상물 공부할 때 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놔두고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최종 마무리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훨씬 수월해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즉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바로 이 물건은 우리 법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해 놓고 있다 그 얘기인데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 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법정 이런 말이에요.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간단하게 법정 중개 대상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뭐다? 부동산이다. 자, 그러면 자, 법정 중개 대상물. 자, 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자, 갑과 자, 을. 갑과 을, 이 거래 당사자. 이들 사이에 자, 매매부터 여기까지. 자, 이것을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계약. 자, 거래 계약입니다. 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자, 한마디로 다리 놓는 역할이죠. 자, 알선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법상의 중개가 뭐예요? 하면은 자, 이게 뭐예요? 부동산.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 거래 당사자세 뭐가 거래가 즉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이게 바로 중개다. 자, 그럼 이 말만 하세요. 부동산 거래 알선. 그러니까 우리 법상의 중개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알선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알선. 그러니까 나중에 사례 형태로 이게 중개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동산 거래 알선 이 말이 있으면 중개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럼 중개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세요. 부동산 거래 알선이란 말이 있나 없나. 물론 이제 이때 부동산 이거는 우리 법에 규정된 물건이어야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라고 하는 용어 자,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개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중개행위 성격. 그러니까, 자, 뭐냐면, 자, 방금 그랬잖아요. 자, 갑과 을. 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알선. 자, 그럼 이 알선이 뭐냐? 이게 이제 중개행위거든요. 이 알선이 곧 뭐예요? 이게 중개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개. 그럼 이런 중개행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이건데, 자,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 자, 아까 법률행위가 뭐냐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권리 득실 변경 행위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쓰는 평소 말로 하자면 거래 계약.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계약.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자료를 제공합니다. 어떤 자료? 물건에 대한 자료. 그래서 우리는 그 물건을 의뢰받으면 자, 권리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 분석도 해요. 그래서 하자나 결함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이걸 사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때요? 브리핑 하잖아요. 자, 그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권리 분석하고 현장 안내도 와서 하는 거. 이런 역할을 우리가 알선, 중개라고 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행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끔 옆에서 뭐예요?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당사자세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적 준비행위인데 바로 이런 보조적 준비행위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사실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행위.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실행위.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요, 의뢰인. 자, 이들을 우리가 의뢰인이라고 해요. 물건을 팔아주세요. 나 이거 물건 필요하니까 하나 알아봐 주세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의뢰받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사람이라 의뢰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뢰인의 사자. 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말은 뭐냐? 신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받으면 일일이 이들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의뢰인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그 얘기야.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 그 다음 또 그럼 대리인으로서 하는 역할이냐? 아, 이것도 아니다. 대리는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끔 위임을 받아 직접 자기가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죠. 계약은 당사자를 체결합니다. 우리는 그 계약이 체결되게끔 옆에서 뭐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리인이 아니고 알아서 뛸 독자적인 행위다 이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발바닥 땀나도록 알아서 뛰는 행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자, 이거 이제 중개를 하는데, 이 중개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적법 절차를 걸쳐, 자,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받는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개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중개업을 하는 것은 뭐냐? 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 상인입니다, 상인. 그러니까 상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하는 중개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 예,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행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 이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의 정의를 봅니다. 자, 두 번째 용어의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자, 중개업은 말 그대로 뭐예요?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중개업이 뭐예요? 하면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가 뭐였어요? 자, 방금 중개가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 부동산 각종 거래 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이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다? 자, 알선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 중개를 뭐 한다고요? 자, 이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다? 말하자면 업으로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업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업이라고 했을 때 이 업은 어떻게 하는 걸 업이라고 하나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렇게 나왔어요. 판례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통 이제 업이란 말은 영업을 줄인 말이에요. 영업. 그러니까 영업이란 말은 뭐냐? 자, 우연한 게 한 번 정도 하는 걸 가지고는 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뭐냐? 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즉,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영업이라고 그러지, 무상으로 해주는 거, 서비스로 해주는 거, 이런 건 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를 돈을 벌기 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중개업 그래요. 그러면 중개업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자, 중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 다시 말해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자, 이 중개, 이걸 이제 우리가 중개 그랬잖아요. 또는 중개 행위.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 자,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돼요. 즉, 이것 좀 팔아주세요. 또 이런 물건 필요한데 알아봐 주세요. 의뢰가 있어야 우리가 이 두 사람 사이 만나게 알선을 하지. 의뢰가 없으면 알선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의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알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 돈 벌기 위한 거니까 뭐예요? 일정한 보수를 뭐예요? 받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수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뭐야? 영리 목적으로 한다 이 말 있죠? 그러니까 이것과 실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도 여기서 당연히 보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인으로서 상행위, 즉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중개업은 중개를 업을 하는 건데 먼저 이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개를 우리는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어떻게 하는 거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를 보면 이제 이게 업이냐 아니냐 이런 판례가 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한번 거기 살펴보세요. 자,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한 우리가 자격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로부터 허락을 받아 등록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록을 받지 않고 한 무등록 이 사람들이 한 중개행위. 그럼 이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거 중개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이것도 중개업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요, 중개를 업으로 하면 일단 중개업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냐 안 했냐, 또 등록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중개업이네. 단지 이들은 어때요? 무자격, 무등록을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 위반 행위로 다시 말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일단 중개업은 해당한다는 거. 네. 그 다음 자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판례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의뢰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돈이 될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수수료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의뢰인들이 이거 귀찮으니까 혹시 이거 나 처분하고 싶다. 당신이 이거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중개도 의뢰를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한 건, 두 건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되냐? 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이게 걸린 거예요. 왜 당신 자격도 없이 등록도 없이 중개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는 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의뢰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했을 뿐이지 나 중개업 이걸 우선적으로 주된 업무로 할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는데 꼭 자격이 있어야 되고 등록 받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자, 그래서 비록 이 중개업이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어때요?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되고 등록을 받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없으니까 뭐다? 무등록이 되다. 자, 이렇게 이제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무등록. 자, 이러면 이제 처벌받아요. 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등록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물건이 특정되거나 그 다음에 거래 행위가 특정되더라도 중개업인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특정 물건만 계속 취급할래. 나는 토지만 거래하게끔 그것만 주로 취급할래. 나는 상가만 취급할래. 나는 아파트만 취급할래. 상관없어요.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어때요? 알선했다면 당연히 중개업이죠. 자, 그래서 물건 특정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또 거래 행위를 특정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매매 계약만 전문으로 취급할래. 그래서 임대차나 다른 거래 형태는 그냥 취급하지 않을래. 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여전히 중개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중개업은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되냐. 자,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자, 어떤 무등록업자가 내가 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중개보수 얼마 줄래? 자, 얼마 주겠다. 좋아. 이렇게 이제 중개보수 얼마 받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을 성사시킨다. 자, 약속한 대로 중개보수 달라.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약속한 대로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주고받지는 않았어요. 자, 중개보수를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상태만 가지고 이것도 중개업인가요? 자, 그런데 판례가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왜? 현실적으로 대가를 받아야 중개업이지 아직 주고받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는 있다 없다. 지금 현재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만일 이게 중개업에 해당된다면 이 사람은 무등록으로 처벌받을 뻔했는데 자, 이 경우는 중개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용어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중개하고 두 번째 중개업. 자, 이게 조금 복잡하지 나머지는 쉬워요. 그냥 그 문구대로 우리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누구예요? 하면 자, 공인중개사는 2번.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인데 그럼 이 시험이 어디에? 우리 중개사법. 자, 여기에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어서 자,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이런 공인중개 자격 제도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취득한 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로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우리 법상 중개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법, 즉 우리 중개사법에 따라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만 인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간단해요. 그냥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 자, 개업이란 말과 자, 공인중개사란 말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아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뭔가 개업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법에 의하여, 자, 이 법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이. 자,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등록이란 말이 뭐냐면, 자, 나 중개업 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개업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개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허락을 받는 절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등록이란 말을 써요. 보통 우리가 뭐 할 때 행정청으로 허락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보통 표현을 허가받는다 이런 말도 써.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땅 있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승인받는다 또는 인가받는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건데 우리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등록이라는 게 뭐다? 한 일종의 허락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등록 절차가 어디? 우리 법. 자, 우리 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이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받아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거는 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개업하고 싶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개업하는 거 이제 이걸 말하는데 이게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조금 의미가 다른데 여기서는 우리가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공인중개사 이 말을 집어넣고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란 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왜 그러냐? 이제 이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를 보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한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한마디로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법의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고, 그 다음에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고, 그리고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 이러는데, 자, 이 종류 잘 아셔야 돼. 자, 우리 주변에 대부분 사무실 개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말하자면 등록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대부분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법인은 뭐냐? 나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형태로 중개업 하겠다. 이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중개업을 하겠다. 그러려면 이제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말하자면 뭐 해야 돼? 등록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을 받으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말이 기니까 가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통 이제 개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저는 사자 좀 붙여주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공사 이제 이렇게 간단히 이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인인 개공사 같은 경우는요, 크게 또 다시 둘로 나누는데, 중개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먼저 중개법인은 처음부터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받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인인 개공사 하면 이 사람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합니다. 자, 그런데 특수법인은 뭐냐면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때 다른 법률이 뭐냐면 지역농업협동조합법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지역농협 이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자, 뭐 하려고 농협을 만들어야 하면, 농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자, 금융업도 하죠. 또 유통업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로마트 이런 게.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데, 자, 이들 법률에서, 자,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에서요, 이 농협이 그 농협에 가입한 조합원들, 주로 이제 농업인들입니다. 농민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농지에 대해서는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 중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중개사무소 많지 않잖아요. 왜냐? 이들이 부동산 거래를 수시로 자주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사무실을 개업할 텐데, 시골 사람들은 농지랄지 농가 이런 것들 수시로 거래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무소 없어요. 그런데 이들도 이런 농지 거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는 농협이 나서서 이걸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로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 법인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특수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용이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구가 너무 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특수법인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자, 이들 특수법인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되는 파트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또 언급을 해 드립니다. 자,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인 개공사면 이걸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아셔야 돼. 자, 부칙상 개공사가 그럼 누구냐? 자, 부칙상 개공사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 되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중개업 법이 뭐냐면, 자, 84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져서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에는요, 1961년도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개영업. 자, 소개영업법. 아마 우리 교재에 도표로 그 연역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소개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때 이제 소개영업은 다 포함됩니다. 부동산 소개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소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개영업이 다 포함되는데, 이때는요, 자, 신고만 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한참 어때요? 우리가 일제 해방이 되고 또 이제 한참 이제 6.25 정전도 끝난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을 막 할 때잖아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막 고속도로도 뚫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부동산 중개에 종사하겠다는 사람도 대거 많이 탄생하죠. 자, 그런데 이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데 사고도 많이 터져. 왜냐? 체계적으로 뭔가 배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각종 중개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체계를 잡자. 그래서 이제 84년도에 우리 부동산 중개업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법 그랬는데, 이때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때부터 중개업을 하려면 이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소개영업법에 따라 신고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중개업을 못 하나요? 그러진 않죠. 자, 우리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라는데 로스쿨로 바뀌었다고 해서 변호사가 지금 못 하나요?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다 하잖아요.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신고하고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받아 여전히 중개업을 합니다. 근데 차이점. 자,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중개인 이렇게 불렀어요. 중개인.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봐봐요. 시대가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거의 어때요? 돌아가시고 없고 은퇴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자, 이렇게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중개인도 용어의 정에 있다가 지금 삭제됐어요. 대신 부칙에다가 하나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부칙이 뭐냐?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고 법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끼워 넣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부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칙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부칙 제6조에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뭐였냐? 한마디로 이제 개업을 한다. 그런데 개업을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등록을 하려면 지금은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받아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준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격이 없지만 등록을 받은 것처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자격이 없는데 왜 개업 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란 말을 써줍니까?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혼동하는데, 예전에는요, 이 용어가 뭐였냐면 중개업자라고 그랬어요. 중개업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업자라고 부를 때는 혼란이 없었는데, 이 용어가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했는데 왜 개업을 하면 이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안 써주고 중개업자 이렇게 부르냐? 이거 기분 나쁘다. 좀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개업자 이랬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 왜 개업 공인중개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예전에 기득권을 인정받아 등록을 받은 것으로 해준다. 간주해준다. 따라서 이들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는 자, 이렇게 법인행 개공사, 공인중개사행 개공사, 그리고 부칙상 개공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말이 기니까 예전에 썼던 중개인,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수업하면서 가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자,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5번째, 6번째. 자, 이것은 그 풀이해 놓은 것만 잘 아시면 돼. 자,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의 정의 중에 이건데, 자, 소속이란 말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인중개사 이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아하,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나 보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아하, 개공사에게 소속됐네요. 다시 말해 중개사무소에 취직한 직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말 일단 빼길게요. 괄호 안에 있는 말 빼고. 자, 그러면 개공사 밑에 취직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원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요.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개 업무 할 수 있어요. 직원이지만. 그런데 직원이니까 시키는 것도 해야죠. 그래서 개공사를 도와서 업무를 뭐 한다? 보조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말이 기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소공사 이렇게 부를게요. 소공사 이렇게 소공사.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개공사 밑에 소속되어 있다. 취직했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 자격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 역할도 하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 괄호 안에 보세요. 자, 개공사인 법인이네. 자, 법인인 개공사죠. 법인인 개공사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아까 봤잖아요. 법인의 사원, 임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소공사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소공사는 종류가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봐볼게요. 그럼 여기 사원, 임원이 누구냐인데, 자, 우리 수험생들이 임원이란 말은 잘 알아요. 보통 임원이란 말은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이제 주식회사에서 쓰는 말인데 이사나 감사 이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좀 책임이 있고 연봉도 꽤 많고. 자, 이런 사람을 가르쳐. 그럼 여기 사원은 뭐냐? 그럼 이때 사원이 이제 평사원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사원은 일반 평사원이 아니라 회사 종류 중에, 자, 상법에 보면 이제 회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공동으로 투자해서 조합 형태로 설립된 보통 회사인데 거기에 무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무한 책임. 그러니까 책임에 한계가 없다. 즉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즉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공동체적 그런 입장. 즉 회사와 같이 운명을 져야 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위문급하고 같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일반 평사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요, 회사 이제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 같으면 임원만 몇백 명인데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으면 한두 명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이들은요, 3분의 1 이상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된다. 이제 우리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이들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소공사에 포함된다. 그게. 자, 그래서 소공사가 두 종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냥 이렇게 개공사 밑에 취직한 직원. 자, 이 직원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자, 고용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고용인, 직원.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인으로 소속된 소공사와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 소속된 이 사람들.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소공사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냥 개공사 밑에 취직한 바로 이 고용인, 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공사.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에 취직한 직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중개보존 보죠. 자, 중개보존. 자, 여기 어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조금 어때요? 약간 조금 소공사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자, 뭐냐면 바로 여기 알 수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사람. 아하, 자격이 없이 중개사무소에 취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보조원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이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사람 똑같은 직원입니다. 자, 직원인데 자격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자, 집 보러 왔어요. 땅 보러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의뢰인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 그 다음 일반 서무. 자, 보통 우리가
조그만 회사 이제 여직원 한두 명 앉혀놓고 하는 조그만 회사들 보면 그 여직원한테 다 하잖아요.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또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누구 의뢰인 손님 찾아오면 뭐 차 한잔 대접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모든 잡다한 업무 이런 거 하는 거. 자, 이런 것처럼 개공사를 도와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자, 이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 중개 업무는 하면 안 됩니다. 자, 중개 업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한 업무 보조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보조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소공사 했었잖아요. 소공사와 바로 이 보조원, 이 둘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나중에 고용인 이렇게 부를 거예요. 고용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용어의 정의 자, 6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중개, 그리고 두 번째 중개업이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는 확실히 이해하시고 사례 형태로 물어봤을 때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찾으셔야 돼요. 아마 OX 지문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그냥 법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그 개념 그대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용어의 정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